우리가 아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져 내려오는 옛날의 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런 철학이 발전할 당시 시대의 특징은 이성에 대한 신뢰와 사회 변혁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서양 고대 철학의 가장 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적 사고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으며 이성을 통해 인간 삶의 여러 핵심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좋은 논리를 펼쳐서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면 언젠가 인간 삶의 숨겨진 비밀을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건가, 어떤 사회가 올바른 사회인가 등에 대해 마치 수학자가 수학적 진리를 발견하듯이 철학자는 절대적인 알매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플라톤이 이런 믿음이 가장 강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성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시각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서양 철학의 뿌리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철학의 많은 사상과도 비슷한 의식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모든 사상이 이런 태도를 가졌던 건 아닙니다. 사실 플라톤의 시대는 고대 그리스의 대표 도시 아테네가 민주주의 정치를 발전시키며 전성기를 맞던 때와 시기적으로 가까웠습니다. 어쩌면 이성에 대한 그의 강한 신뢰는 그렇게 사람들 간의 논리적인 합의를 통해 사회를 통치하려는 열망이 있었던 시대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테네의 전성기가 끝난 이후 서구 사회는 급격히 혼란에 빠져듭니다.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민주주의는 무너졌으며 이성적 대화보다 무력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진리 탐구와 사회 변혁보다는 내면의 평정을 추구하는 철학이 발전했습니다. 마치 요즘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힐링이나 불안 극복을 다룬 책이 인기를 끄는 것과 비슷하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부상한 개념이 아타락시아입니다. 아타락시아는 어원적으로 혼란이나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전성기의 철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을 논할 때 지적인 활동이나 윤리적인 탁월함을 중시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타고난 고귀한 능력을 잘 발휘해서 지성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기능하는 걸 행복한 삶으로 생각했던 거죠. 즉, 적극적인 활동을 행복의 중심에 놓은 겁니다. 반면 그 이후 시대에는 약간 소극적인 방향으로 사상적 흐름이 바뀝니다. 겉으로 드러날 만한 훌륭한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혼란과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걸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아타락시아를 논했던 고대의 사상적 갈래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주의, 피론주의입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아타락시아는 서로 약간씩 다릅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아타락시아를 일종의 즐거운 상태로 해석하면서 행복의 필수 요건으로 봤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철학자 에피쿠로스를 시조로 삼아 즐겁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을 인생 최대 목표로 보고 그 실천 방법을 탐구한 무리인데요.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은 행복에는 감각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정신적인 요소가 곧 혼란과 불안의 부재, 즉 아타락시아라고 봤죠. 그들에게 아타락시아는 인간이 평생에 걸쳐 꾸준히 추구해야 할 최종적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아타락시아에 이르기 위해 지나친 쾌락에 휘둘리는 걸 피하고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평상시 정신이 자극적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단기적이고 말초적인 이익과 손해에 지나치게 흔들리는 상태가 되니까요. 이와 달리 스토아주의에서는 아타락시아를 목표보다는 부수적인 효과로 생각했습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즐겁고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강인하고 현명한 정신의 힘을 갖추는 걸 훨씬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모든 것이 거대한 원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인간은 그저 그 안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입장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쫓으려 혹은 나빠 보이는 것을 피하려 전전긍긍 사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봤죠. 그들은 이런 거시적인 관점을 갖추며 명상하고 일상에서 내게 나타나는 각종 현상에 현혹되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픈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그저 우주의 원리에 따라 하나의 삶의 끝을 맞이한 것일 뿐이므로 꼭 슬퍼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 같은 건 없죠. 스토아주의자들은 이렇게 외부의 경험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아타락시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아타락시아는 훌륭한 정신 상태의 결과이지 인간의 목표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피론주의에서 역시 아타락시아를 목표보다는 결과로 봤습니다. 피론주의는 피론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된 회의주의 학파인데요. 피론은 인도로 여행을 가서 나체 수행자들 사이에서 가르침을 얻고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서구 사회에 전달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피론주의자들은 인간은 그 어떤 참 거짓, 선악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정당화할 만한 견해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선 가치에 대한 믿음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만약 우리가 무언가가 가치 있다고 믿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나쁜 가치를 가졌다고 믿으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쓰겠죠. 이 애쓰는 과정 자체가 심리적 집착을 낳고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얻고 싶은 걸 못 얻거나 피하고 싶은 걸 못 피하면 고통은 배가 되겠죠. 게다가 만약 운이 좋아서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도 그걸 잃을까봐 걱정하며 불안에 빠질 겁니다. 따라서 피론주의자들은 모든 가치에 대한 믿음을 버릴 때 비로소 마음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최종적인 견해를 갖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게 바로 그들이 생각한 아타락시아죠. 이런 점에서 피론주의는 에피쿠로스 학파 및 스토아주의와 큰 차이를 갖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즐거움이, 스토아주의에서는 정신적 힘이 좋은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즉, 그들은 가치 판단을 피한 게 아니라 무엇이 좋은 건지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실한 길을 추구할 때 아타락시아에 이르게 된다고 봤죠. 반면 피론주의자들은 그 어떤 확실한 판단도 피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보의 상태가 아타락시아의 핵심이라고 봤죠. 아타락시아와 자매품같이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아파테이아가 있습니다. 아파테이아는 감정의 부재를 뜻하는데요. 이 개념은 스토아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사실 아타락시아보다 아파테이아를 더 강조해서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아타락시아는 훌륭한 정신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에 불과한 반면 아파테이아는 훌륭한 정신의 조건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소 혼란과 불안에 시달리는 때를 생각해보면 외부에서 닥치는 사건과 나의 감정 사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즉각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걸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통에 시달리는데요. 외부 세계의 일들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감정은 어느 정도 나의 내부로부터 일어납니다. 따라서 감정은 내 의지로 어느 정도는 컨트롤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컨트롤의 가능성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정도로 강한 동요에 시달리게 됩니다. 스토아주의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사이를 명확히 구별해서 이런 불필요한 감정의 날뛰임을 피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아파테이아를 강조했다고 해서 스토아주의자들이 모든 감정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건 아닙니다. 일단 어떤 일을 겪으면 감정이 1차적으로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 단련이 잘 된 사람도 약간의 감정적 동요를 느끼며 살아가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든 감정에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2차적인 혼란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걸 피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가장 그 뜻을 오해하기 좋은 단어가 쾌락입니다. 한국어의 쾌락은 그 자체로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영어의 플레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래도 한국어의 쾌락보다는 부정적인 어감이 약합니다. 쾌락은 거의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반면 플레저는 그냥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을 중립적으로 나타낼 때도 있죠. 서양 철학에서 쾌락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어감을 담아 사용할 때도 간혹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중립적인 의미라고 보는 게 안전합니다. 쾌락주의는 조금 더 상황이 애매한 단어입니다. 역사적으로 쾌락주의는 비판적으로 사용될 때가 많았는데요. 다른 가치를 도외시하고 쾌락만을 지나치게 추구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그런데 쾌락주의라고 불리는 사상이라고 해서 꼭 이런 모습인 건 아닙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역사상 가장 먼저 쾌락주의라는 이름과 연결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쾌락주의의 부정적인 모습과 아주 다릅니다. 그들은 쾌락에 가장 좋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쾌락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방탕한 생활을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절제 있는 생활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선 과도한 욕망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고 봤죠. 그들은 기분 좋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채워야 하는 욕망은 매우 적으며 그것은 꽤 쉽게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많은 걸 욕망하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고통받게 되죠. 이런 이유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얼핏 보기에 쾌락주의라는 이름과 어울리지 않게 금욕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하게 좋은 걸 겪으면 그 당시에는 좋을지 모르나 금방 쾌락이 사라지며 이후에는 그 과도한 쾌락에 자극받은 마음이 혼란을 겪게 된다고 봤죠. 예를 들어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으면 그때는 좋지만 금방 다시 배가 고프며 만약 계속 맛있는 걸 먹을 수 없는 상황이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과하게 맛있는 걸 안 먹는 버릇을 들이면 평범한 음식에도 적당히 만족하면서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은 감각적인 쾌락은 최대한 절제해서 가늘고 길게 가져가면서 그 외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나 사회적 활동에서 더 고차원적인 쾌락을 얻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미디어를 통해 비교가 일상화된 사회에서는 절제 있는 육체적 쾌락을 통해 지속적인 만족을 얻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평범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사람이 값비싼 음식을 먹는 걸 보면 내 신세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인 쾌락을 쫓는다고 장기적으로 더 행복한 삶이 되는 건 아닌 게 분명합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나도 무절제하게 해외여행을 갔다간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눈은 점점 높아지고 돈은 없어져서 나중엔 결국 더 불행해지겠죠. 에피쿠로스 학파식 쾌락주의가 현대사회에서 실천하기 정말 어려운 건 맞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런 종류의 절제 있는 쾌락주의를 배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